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여러분, 제 이름은 전자칠판을 지금 처음 쓰니까 저도 좀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예. 제 이름은 김묘엽입니다. 전자칠판을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이제 처음 쓰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전자칠판을 쓴 이유는 여기 있는 내용은 교재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수업 중에 판서를 했던 내용이에요. 분필을 가지고. 근데 판서를 했는데 판서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먼지도 많이 날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판서 노트를 미리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요거를 또 참고해서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교재 부분에 관련돼서는 교재엔 제가 별도로 요 공부를 끝나고 난 다음에 밑줄을 그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밑줄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민법을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부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공부를 할 때 뭘 주의해야 되냐면 나는 기출문제 나왔던 것을 전부 다 암기하겠다. 안 됩니다. 기출문제라는 건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하나는 매년 그냥 당연히 나와서 우리 시험 제도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3년이나 4년의 주기로 한 번씩 나오는 시험 범위도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한 번만 출제되면 다시 출제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출문제를 다 공부하시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선별해 드리는 게 제 역할이고 그렇게 선별해 드릴 테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 들어오기 전에 올해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을 다 준비해서 오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지 말라는 내용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을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꼭 한 몇 분 정도가 책을 끝까지 자기는 읽어야 된다. 읽으시면 참 좋은데요. 시간 좀 낭비가 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읽으시다가 모르겠다. 그러면 질문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 좋은 점수를 받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뭘 또 하나 말씀드릴 거냐면 자, 우리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강의는 뭐냐면 기본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되고요. 자, 기본 강의를 듣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번의 강의를 듣고 완벽하게 캐치해 놓기 위한 것이다. 아닙니다. 이게 민법은 한국사랑 달라서 시대별로 암기하는 것이 단계별로 암기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법은 여기서 요만큼을 공부하다가 저 뒤에서 이만큼을 공부하고 나중에 이걸 합하면 이 전체가 나오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마치 레고의 조립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내실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이 점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 그럼 이제 기본 강의 때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제가 이제 요 판서노트 4페이지에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크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기본 강의 때는 편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재는 뭐냐면 기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해 새로 나온 요약서입니다. 요거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약서는 올해 지금 새로 나왔는데 18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요약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요약서를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18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공부를 하면 몇 점을 받느냐? 95점 받으십니다. 100점은 제가 장담 못합니다. 최신 판례까지 나오기 때문에 100점은 장담은 못하고 95점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공부를 덜 했다 그럼 90점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그냥 시험장에서 좀 실수했다 그럼 80점대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것만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서는 요약서를 공부하시다가 이해가 안 가면 찾아보는 그러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가져가야 될 것은 요약서다. 그럼 요약서는 언제 하느냐? 여러분 기본 강의 끝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객관식 강의를 들어가거든요. 객관식 강의 들어갈 때 요약서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강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풀 때 그냥 문제만 풀지 않아요. 요약서로 깔끔하게 한 번만 더 정리하세요. 그리고 나서 요약서 정리 끝나고 객관식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힘줘야 될 것은 요 강의입니다. 그러면 기본 강의 때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객관식 때 뭘 하느냐? 요약 정리를 간단하게 하시니까 이제 각
단원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이 한눈에 보이시고, 그 다음에 객관식을 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문제를 푸는 요령을 알려드리면서 밑줄을 그어드려요. 문제 지문을 다 읽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이제 아시게 돼요. 짧은 시간에 문제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게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밑줄을 그어드립니다. 그래서 그 밑줄을 반복해 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점수를 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독학하시면 됩니다. 그럼 객관식 문제지를 읽으시거나 요약서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186페이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하루에 두세 페이지만 읽으셔도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집을 여러 번 읽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요약서 강의를 다시 한번 하시는데, 나는 민법 공부를 따로 시간 내서 하기보다는 그냥 강의만 듣고 말래, 그렇게 하실 분은 강의를 또 들으시면 되고, 그때는 요약서 강의만 합니다. 그리고 아니야 난 독학할래, 그럼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강의는 실질적으로 2개입니다. 하나하고 2개, 요 2가지 강의입니다. 그리고 최종 정리 강의를 하는데요. 최종 정리 강의는 뭘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서 다음 시험 보기 전까지 최신 판례가 나옵니다. 최신 판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최신 경향 문제가 서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가 하나 나와요. 그러면 1년 동안 기존에 못 봤던 최신 판례가 나오고, 요게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최신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경향을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흩어져 있던 지식을 테마별로 정리를 하시면서, 내가 조금 이게 정리가 잘 안 됐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구나. 예,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최종 정리 강의가 있습니다. 최종 정리 강의는 여러분 꼭 들으시라는 말을 안 하겠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요. 근데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좋고, 점수를 따시거나 한 2문제나 3문제 정도는 그냥 최신 판례에서 요즘에 2문제 정도는 좀 반영이 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맞출 수도 있고, 올해는 아마 2문제 나올 거예요. 그 문제는 맞출 수 있으니까 좀 더 편하게 점수를 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요약서는 지금 당장 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유튜브에 김묘엽 마이민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요약서 중에서 우리 기본 강의 끝나고 나면 특정 부분을 또 정리해서 읽어가면서 어떻게 정리하는지 유튜브에 올려드리기도 하니까, 요거는 나중에 한번 유튜브 강의를 틀어서 요렇게 정리하는 거구나 라고 감을 잡으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하고 이제 올해 7월부터 지금 제가 하는 강의는 판서를 여러분들이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도 분필을 가급적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판서 노트를 굉장히 꼼꼼히 잘 준비해 왔으니까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판서 노트는 1페이지를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 교재는 9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교재 9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제 교재는 전자책으로도 지금 출간이 되어 있으니까 전자책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전자책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페이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교재도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다 보는 거 아닙니다. 교재 9페이지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지워버리시고, 자, 10페이지도 시험에 안 나오니까 지워버리시고, 11과 12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11과 12도 지워주세요. 자, 이제 13페이지가 나와 있죠. 기초 정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물어봐 봐야 되겠네. 자, 인문 특강을 혹시 듣고 오신 분 계십니까? 인문 특강? 예. 듣고 오셨군요. 자, 인문 특강을 듣고 오신 분들하고 안 들으신 분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제 인문 특강은 저는 강의를 많이 파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합격을 많이 시키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인문 특강은 단순한 용어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식의 가장 큰 틀을 잡아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문 특강은 꼭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문 특강을 꼭 들어보시면, 야, 이걸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라는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인문 특강은 다음 시간에 꼭 듣고 오시고, 그 다음에 인문 특강에서 했던 내용은 기본 강의 때 가급적이면 안 하겠습니다. 공부하신 분들이 중복이 되니까요. 물론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 번 할 겁니다만은 인문 특강은 따로 좀 듣고 오세요. 자, 그럼 여러분 저랑 같이 13페이지 한번 보시죠. 기초 정리입니다. 조문 읽는 법 인문 특강 때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로마자 2번에 선이 악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선이라는 말과 악이라는 말을 씁니다. 선이는 한글이 아니라 한문인데요. 선은 착할 선자의 뜻의자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악할 악자의 뜻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 들어온 민법은 독일을 통해서 일본으로 수입이 됐기 때문에 이건 일본식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죠.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이제 연습을 하세요. 선의는 모른다. 악의는 안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제가 알지 못했죠? 그럼 전 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이에요? 몰라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다음 시간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알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 그러면 모르는 제3자, 악의의 제3자 그러면 아는 제3자 이렇게 이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의는 모른다, 악의는 안다. 자, 그런 뜻이고요. 뒤로 넘겨보세요. 자, 14페이지입니다. 자, 14페이지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4페이지는 저랑 같이 요 판서노트로 대신할게요. 자, 14페이지 한번 보시죠. 판서노트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자, 고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의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고의는 의도적이라는 뜻입니다. 의도적. 그러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게 고의입니다. 혹시 판서노트 받아오셨어요? 프린트물? 예, 됐습니다. 자, 그럼 의도적으로 죽이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 나 저 자식을 말이야. 내 평소부터 알고 있는 놈인데 꼭 죽여야 되겠어. 그러면 걔는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악의의 자죠. 알고 있는 사람이죠. 악이죠. 그런데 걔한테 가서 의도적으로 죽이겠다. 그러면 이게 의도적이라는 단어가 고의입니다. 안다는 것과 의도적은 별개죠. 자, 무차별 폭행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갖다 때리는 거죠. 그럼 모르는 사람을 때렸으니까 모르는 사람은 선의자를 때린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의도적으로 때렸으니까 뭡니까? 고의입니다. 예, 그래서 안다하고 악의하고 고의를 같이 놓지 마시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 과실입니다. 과실은 뭐냐면 실수입니다. 실수. 과실로 사람을 쳤잖아. 과실로 때렸잖아. 그러면 얘를 때리고 싶었는데 빗나가서 남을 때린 거죠. 이거 실수입니다. 근데 실수를 어떻게 시험 문제 내냐면 이렇게 냅니다. 실수라는 건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법에서는. 자, 실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주의 의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라면 모두 가져야 되는 평균적인 주의 의무가 있고 그게 아니라 개개인의 특성상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주의 의무, 개인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개인적인 기준은 절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개인적인 기준, 내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재산을 보관해야 된다. 그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위반인데요.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개인적인 기준은 시험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민법이니까 평균인의 기준으로 보자고요. 평균인으로 어떤 주의 의무를 해야 되느냐. 이 평균인의 주의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자, 일반적으로 그냥 착한 관리자의 보통적으로 가지는 주의 의무를 못 가졌다. 그러면 이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줄여서 이렇게 씁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에 동그라미 치세요. 주의 위반. 성관주의 위반 이렇게 합니다. 그럼 평균인의 기준은 성관주의 의무 위반이구나. 자,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동차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평균인은, 즉 선량한 관리자는 혹시 운전을 하다가 골목에서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는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주의를 실수해가지고 위반해서 사람을 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이고,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네. 성관주의를 위반한 겁니다. 사람을 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친 것이 골목길이었어요. 그러면 가벼운 실수네. 작은 실수. 그래서 작은을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과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람을 친 거죠. 어린이 보호구역. 그럼 실수가 작아요? 커요? 크죠. 그러면 큰 실수는 크다. 대자를 쓰는 게 아니라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중과실. 그래서 야, 우리가 평균인의 주의 의무가 있는데 그 주의 의무를 위반했어? 실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작은 실수를 하지만 큰 실수를 할 때도 있다. 그럼 작은 실수는 경과실, 큰 실수는 중과실이죠. 그럼 이 중과실을 또 어떻게 시험에 포인트를 내냐면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 여러분, 주의 의무 위반이 아주 현저히 크다, 안 크다? 크다.
이것을 중과실을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합니다. 아,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야, 현저하게 주의 의무를 위반했네. 애를 쳤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과실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 자, 우리 민법의 조문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민법 조문이죠. 알 수 있었는데 이렇게 씁니다. 야, 너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사람을 쳤다며. 그러니까 피할 수 있었는데 못 피했어. 쳤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알 수 있었는데는 알 수 있었는데 실수로 몰랐지. 이런 얘기죠. 과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알 수 있었는데가 나오면 여러분 이게 뭘 뜻한다고요? 과실입니다. 이런 과실은 누굴 기준으로 한다고요? 평균인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관주의로 봤을 때 그때 가벼운 실수는 경과실, 큰 실수는 중과실, 중과실을 다른 말로 주의 의무가 현저하게 위반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저 전자칠판 쓰니까 되게 좋네요. 아주. 자, 그럼 또 갈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보셔가지고 이제 봐야 될 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을 좀 잡을게요. 자, 형법적으로 봤을 때에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됐네. 그래서 과실치사죄가 됩니다. 분명히 죄가 다르고요. 형벌도 다릅니다. 그래서 형법에서는 고의하고 과실을 달리 봅니다. 우리도 고의와 과실은 다른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거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치시고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같게 봅니다. 고의로 사람을 때려도 야 다쳤잖아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요.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잘 기억하세요. 고의와 과실은 손해배상 받는 건데 같이 봅니다. 고의와 과실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형법을 만약에 공부하신다면 고의와 과실 같아요? 다릅니다. 민법을 공부하신다면 고의와 과실이 같아야 달라요?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고의로 사람을 때려도 손해배상, 실수로 사람을 때려도 손해배상이죠. 자, 그래서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같이 봅니다. 자, 이 내용이 교재 14페이지고 14페이지 안 보시고 이걸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자, 15페이지는 인문특강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16페이지로 가시죠. 자, 16페이지 오셨습니다. 자, 16페이지 오시게 되면 자, 제1절 민법의 법원입니다. 여러분 민법의 법원은 별표를 3개 정도는 치셔야 될 정도로 우리 시험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민법의 법원을 잘 공부하시죠. 근데 어렵진 않아요. 책에만 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행정법을 이제 2차에서 공부하시게 돼요. 그러면 민법을 공부할 때하고 행정법을 공부할 때 느낌이 좀 다르실 겁니다. 민법은 굉장히 외울 게 적습니다. 책에만 잘 잡아놓으면 외울 게 적은데 행정법을 공부하시게 되면 헷갈린다. 체계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의 체계가 있거든요. 하나가 아니에요, 거기는. 근데 민법은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행정법을 공부하실 때에는 민법의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행정법보다는 민법이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1차를 이제 보셨어요. 그리고 2차를 합격하시면 좋은데 그래도 조금 실력이 부족해서 합격 못하신 분들이 다시 1차를 공부할 때 경제학이나 회계학은 다시 듣습니다. 민법은 기본 강의 다시 안 듣습니다. 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기 때문에 점수가 안 떨어져요. 왜 그러냐? 여러분 공부 방법이 2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결과형 공부 방법과 과정형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결과형 공부 방법과 과정형 공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공부형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회계나 경제입니다. 이거는 과정을 공부하셔야 되고 들어가는 숫자가 다르면 나오는 숫자가 다르지요. 이건 과정형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과가 확정이 된 게 없습니다. 들어가는 숫자에 따라서 과정을 잘 공부하셔서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매년 뽑아내시니까 과정형 공부 방법이고 민법은 결과형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이나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법규 해가지고 부관법 있지 않습니까? 이미 법 쪽은 부동산 관련 법규. 그래서 법규는요, 여러분 전부 다 결과형 공부 방법입니다. 얘네들은 과정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럼 결과만 알면 끝나는 거죠.
결과만 하면 끝나는 거죠. 과정을 공부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전혀 달라요. 과정형 공부 방법을 가지고 결과형 공부 방법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실 민법을 잘하는 사람과 회계 경제를 잘하는 사람이 동시에 이걸 다 잘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데요? 알려드릴게요. 자, 민법은 결과형이니까 제가 과정을 열심히 설명할 겁니다. 과정을. 아니 선생님, 과정형 공부 방법이 아니라서 과정은 시험에 안 나오는데 왜 과정을 설명하시죠? 이해를 위해서요. 이해를 위해서요. 그러면 이해를 100% 해야 됩니까? 과정이 시험에 안 나는데 뭘 100% 이해해요? 아,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위해서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럼 집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과정을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결과를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결과만 공부해야죠. 과정을 공부하시면 안 되죠. 수업 중에 했던 과정을 다 일일이 생각해서 그걸 복습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정형 공부 방법은 회계하고 경제는 이 결과는 말이야 답이 3이야 이렇게 외우시면 무조건 시험장에서 틀리죠. 이건 결과를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뭘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과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한 번 머릿속에 기억이 되면 오래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지요. 그래서 민법은 한 번 어느 정도 점수를 쌓아 놓으시면 그 다음서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은 그 우리 시험을 준비하시는 이번에 이제 감정평가사 재작년인가 합격을 하셨어요. 재작년에 합격을 하셨는데 그분이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수생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민법을 항상 40점 과락인데 이 과락을 못 넘는 거예요. 40점을 못 넘어서 다른 점수가 아무리 잘 나와도 민법 때문에 시험에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수업을 들었죠. 그래서 수업을 듣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기존 공부를 싹 다 내려놓고 나랑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된다. 근데 그 사람이 그해 시험에서 90점을 받았어요. 정확하게는 90점대인데 몇 점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90점대를 받았는데 그 뒤로 절대 80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법은 회계나 경제학보다 좀 손해보는 과목입니다. 회계나 경제는 다시 들어야 되는데 과정이 기억이 안 나서. 근데 민법은 결과니까 굉장히 공부하기 수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과정을 설명드리면 그러려니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결과.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제가 물어볼게요. 과실을 민법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알 수 있었을 때. 그쵸? 그래서 여러분, 결과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 뭐라고요? 과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또 작죠. 자, 여러분, 여기서 결과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런 과정을 쭉 공부하시는 게 아니죠. 자, 과실은 다른 말로 민법에서 우리가 뭐라고 쓴다? 알 수 있었는데. 그러면 알 수 있었는데 라고 조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물을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과실이요. 이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 요거에 나오면 정답이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위반 이런 단어가 나오면 맞다 틀리다. 무조건 틀린 지문이다라고 기억만 하자고 그랬죠? 결과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세요. 여기서 또 공부를 한다고 복습을 하시는 때 뭐라고 하시냐면 자, 형법은 고의과실이 같다. 달리 본다. 요거를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뭐를 공부하자고요? 민법은 고의와 과실을 어떻게 본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자, 같이 본다. 그러면 과정에서 이걸 설명한 이유가 뭡니까? 형법은 고의와 과실을 달리 보기 때문에 우리가 고의와 과실은 다르다라고 평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민법에서는 그런 생각을 끌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과만 보시면 되는 거지 과정을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회계하고 경제를 공부하실 때 그런 자세로 민법을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결과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봐야 될 내용은 뭐냐? 이겁니다. 법원이 있습니다. 법원은 한글로는 두 가지로 씁니다. 한글로는 똑같죠? 법원. 그런데 하나는 뭐냐면 여기는 원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 원자가 뭐냐면 양로원. 이렇게 해서 모이는 장소를 뜻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원은 법관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래서 법관이 모이는 곳, 바로 지방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할 때 이렇게 한문을 씁니다. 그런데 1조에서 공부하는 법원은 이거죠. 요게 뭐냐면 수원지,
물이 근원적으로 나오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근원입니다. 여기 근원. 그러면 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법원은 뭐냐? 법을 만들게 된 근원. 법은 왜 만들었느냐? 뭘 하기 위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가장 근본이 뭐냐? 분쟁 해결을 하는 기준을 잡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법 제1조의 법원은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을 잡아보겠다는 겁니다. 자, 16페이지 교재를 보시죠. 자, 제1조 보시면 민법의 법원이죠. 자,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을 잡아보겠다. 그러면 로마 짤번에 법원이 있습니다. 제1조를 보세요. 자, 민사에 관해서 민법에 관련되어 있는 사적인 관련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 자,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해야 한다. 이게 바로 분쟁 해결 기준입니다. 법관은 임의적으로 분쟁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단 민사적 분쟁이 생겼어? 그럼 법률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법률이 없으면 뭘로 해결합니까? 해결 못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결한다고요? 관습법으로 해결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해결 못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결한다고요? 조리로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긍정의 의미로 쓰여 있습니까? 부정의 의미로 써 있습니까? 뭐가 없으면 부정적이죠. 뭐가 없으면. 그래서 민법은 조문을 읽기 어려운 이유가 부정적으로 써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 긍정적으로 읽어야 되죠. 그냥 밑줄을 그어드릴게요. 자, 제1조의 밑줄 그어보세요. 법률의 규정에 법률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관습법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조리 밑줄 그으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법률로 해결해. 그 다음에 조리로, 관습법으로 해결해. 그 다음에 조리로 해결해. 자, 되셨죠? 긍정으로 읽습니다. 긍정으로 읽고 다시 부정으로 읽어볼게요.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가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간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조문은 부정적으로 써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써져 있는 것을 저랑 같이 긍정으로 읽으실 건데, 긍정적인 내용은 제가 밑줄을 그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긍정을 읽고 나서 다시 부정을 읽으면 읽힙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하면 이 부정의 의미가 잘 안 읽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문 읽을 때에는 긍정적으로 먼저 읽고, 긍정이 없으면 뭐로 가자? 부정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 자, 거기 교재에서 보시면 1번의 의의가 있습니다.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X 치세요. 1번의 의의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제가 안 나오는 부분은 절대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 1조의 법원은 먼저 법률이 있으면 법률로 해결해.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조리로 해결하지.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조리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제가 체계적으로 책 정리하면서 해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여기 밑에 법의 체계를 보세요. 이 법의 체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법의 체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원래 우리가 법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요때 씁니다. 요때 법률이라는 단어를 써요. 법률은 요때. 그런데 그럼 그건 뭐냐? 법의 체계를 보세요. 법의 가장 위에 있는 애는 누굽니까? 헌법입니다. 왜 가장 법의 위에 있느냐?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헌법을 개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뭐 합니까? 직접적으로 투표를 합니다.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요. 헌법을 국가가 보여주면서 국민 여러분 투표하세요 해서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뭐를 제일 많이 갖추느냐? 정당성을 제일 많이 갖춥니다. 국민들이 직접 투표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정당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들이 인정한 법, 그게 헌법, 최고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모든 법질서를 아우른다 해서 헌법을 다른 말로 전체 법질서라고 합니다. 전체 법 질서를 잡아준다. 이게 헌법입니다. 그러면 자, 법률은 뭐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법,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법률이라고 해요. 그러면 노동법을 만들었다. 그럼 노동법률. 감정평가사 법을 만들었다. 감정평가사 법률. 이런 식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법률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법률로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도 합니다. 국회가 형식적으로 만들었지. 이런 법률입니다. 근데 이거는 헌법보다 밑에 있어요. 왜? 국민이 간접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접투표요? 국민이 직접 법을 만들어요. 국회의원을 뽑아요. 국회의원을 뽑죠?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죠.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투표한 건 아니죠. 국민이 국회의원을 투표하고 국회의원을 만들었으니까 간접적. 정당성이 헌법보단 낮습니다. 자, 다음에 명령하고 규칙입니다. 그럼 명령하고 규칙은 그러면 이것도 정당성이 높은 거 아니냐. 여러분, 명령과 규칙은 누가 만드냐면 행정부에서 만듭니다.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만드는 거죠.
대통령 각종 장관들이 만드는 게 명령과 규칙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 정당성이 왜 법률보다 낮으냐? 일단 첫 번째, 헌법보다 낮은 이유는 국민들이 간접 투표를 하죠.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고 그 대통령이 명령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기 때문에 간접 투표죠. 그런데 쪽수가 어느 쪽이 많아요? 국회가 많아요? 대통령이 많아요? 국회. 그래서 쪽수가 많기 때문에 명령보다는 법률이 위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항상 모든 법의 체계에 국민의 정당성, 국민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되느냐가 순서를 잡는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례는 왜 밑에 있느냐? 여러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주민들이 선임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뽑는 거니까 국민의 의견이 훨씬 더 적게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뭐가 보이십니까? 관습법이 보이시죠? 관습법. 관습법은 여기 있는 법 중에서 밑에 있는데 꼭 관습법의 위에 있는 얘네들은 뭐냐? 법률, 명령, 규칙, 조례는 바로 관습법의 반대말입니다. 문자로 이루어진 법, 즉 문헌화되어 있는 법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헌화되어 있는 법이고 관습법은 문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종래 관습으로 내려왔던 법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얘기하는 이 법률은 자 여기 나와 있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의미합니까? 성문법을 의미합니까? 라고 해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시험이 나오는 거죠. 여기 있는 법률은 관습법 앞에 있잖아요. 관습법 앞에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얘는 뭐다? 성문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명령, 규칙, 조례 등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시험의 포인트죠. 그러면 이렇게만 나오면 좋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수님들을 호락호락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교수님들은 출제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맞기를 바라겠습니까? 틀리길 바라겠습니까? 틀려라 이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 시험에 변별력이 있지. 그래서 어떻게 시험에 내냐면 법률의 법을 따고 명령의 명령을 따면 뭐라고 보입니까? 법령입니다. 성문법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한다? 법령이라고도 합니다. 법령.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시죠. 자, 그럼 저랑 같이 교재 볼게요. 자, 16페이지 교재 보세요. 자, 이제 2번에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 양가로 기억 보시죠. 여러분, 제 교재의 특징은 양가로 옆에다가 댈 수 있으면 그 내용의 제목을 써놓습니다. 법률의 의의는 뭐냐? 자, 우측에 쭉 밑줄 그으세요. 성문법을 의미한다. 밑줄 그으시면 되죠. 성문법을 의미합니다. 아, 이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니라 성문법을 의미한다. 자, 양가로 니은 보시죠. 민법 제1조의 법원의 법률 밑줄 그으시고요. 자, 쭉 밑줄 그으세요. 국회 의결을 통해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전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의 명령, 자, 명령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각종의 규칙 동그라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동그라미,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자, 그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다 들어가요. 조약.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문자로 이루어진 국제법규, 이런 거 모든 거 다 포함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3번에 관습법 한번 가볼게요. 여기 관습법 있네요. 관습법. 자, 관습법 보겠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패스하시고요. 양가로 니은의 성립 요건 가시죠. 자, 첫 번째, 관습법은 사회에 거듭된 관행. 자, 관행 밑줄 그으시고요. 자, 관행 밑줄 그으시고, 자, 관행 밑줄 그으시고, 자, 여기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관습법은 관행. 죄송합니다. 자, 관행. 자, 관행이 있어야 됩니다. 종래 쭉 지켜왔던 관행.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우측에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 자, 법률이라고 사회가 인식하기를 바라면 되는 거죠. 법적 확신과 인식. 이렇게 된 것이 관습법입니다. 자, 그러면 17페이지 가보시죠. 자, 답원의 입증 책임이죠. 관습법은 누가 입증하느냐? 첫 번째 줄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원이, 관습법은 법이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그 밑에 직권으로 일확정,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라번의 성립시기, 시험에 안 나오니까 패스하시고, 자, 마번의 효과 가시죠. 효과. 자, 양가를번의 법 규범의 발생, 제목만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야, 관습법도 법적 확신이 있으니까 법 규범이야. 끝입니다. 자, 양가로 2번에
성립 요건에 흠결된 경우 제목에 밑줄 그으시고, 자 3번 법률과 저촉된 경우 제목에 밑줄 그으시고, 4번 헌법과 저촉된 경우 밑줄 그으시죠. 여러분 이거는 다 시험에 나오니까 거기다가 별표를 3개 치시고 묶으셔서 2번, 3번, 4번을 묶으셔서 별표 3개 치시고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자체를 물어봅니다. 관습법은 관행과 법적 확신인데, 자 법적 확신이 없어졌다. 더 이상 그걸 법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면 더 이상 관습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너무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밑줄 그으세요. 첫 번째 줄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밑줄 그으시고, 그 옆에 사회 구성원들이 근어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부정된다. 예,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럼 다음으로 법률과 저촉된 경우입니다. 양가로서 한번. 자, 뭐랑 저촉된 경우? 법률과 저촉된 경우. 그러면 이 법률이 어느 법률이겠습니까? 민법 제1조를 하니까 바로 여기 이 법률이겠네요. 이 법률과, 자, 이 법률과 여기가 저촉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법률과 저촉이 된 경우, 법률이 바로 위에 있죠. 법률과 반대되는 관습법이 있다. 효력이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양가로 기억은 절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양가로 기억은 지우시고 양가로 니은 갈게요. 판례는 보충적, 열후적 성격입니다. 자, 관습법은 밑줄 그으시고, 법령,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법령. 자, 뭐를 얘기하는 거죠? 성문법을 의미합니다.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법적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관습법은 성문법에, 이거 또 뭐가 보이세요? 성문법. 법령이라고 썼다가 성문법이라고 썼다가 이렇게 씁니다. 성문법과의 관계에서 열을 세우면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뒤에 서야 되겠습니까? 뒤에. 열후적. 그 다음에 성문법이 없을 때만 써라. 보충적. 그래서 열후적, 보충적 성격이라고 합니다. 밑줄 그으시면 되지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헌법과 저촉된 경우입니다. 헌법과 저촉된다. 세상에 여러분, 법령이 아니고요, 성문법이 아니고 헌법에게 저촉이 된대요. 헌법이 저촉이 되면 당연히 관습법의 효력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양가로 4번 보시죠. 자, 두 번째 줄에 밑줄 그으세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한 것 밑줄 그으시고요. 헌법을 최상위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되고, 그 옆에 자, 세 번째 줄 우측입니다. 헌법이라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사회생활 규범은 그것이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관습법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 자, 헌법에 위반되면 관습법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자, 뒤를 넘겨보시죠. 자, 18페이지 맨 위에 판례입니다. 여러분, 판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으로 제 판례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박스가 채 있는데 여기는 판례의 원문입니다. 읽지 마세요. 이걸 읽으실까 봐 여기 위에다가 요약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럼 어디만 읽는다? 요약 정리만 읽는다. 요약 정리를 읽고 이해가 못하겠다. 그럼 원문을 읽으시는데 될 수 있으면 원문을 읽지 않으셔야 됩니다.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제가 읽지 말라고 했는지. 뭔 소리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원문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때만 좀 읽어보시고, 저랑 같이 여기 있는 요약 정리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판서노트. 자,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한번 해볼게요. 김씨 종중에서 종중재산이 있었는데 그 종중재산에 10억 원의 보상금이 나옵니다. 자, 종중에 선산이 있었는데 국가가 그걸 수용해서 10억의 보상금이 나왔어요. 그러면 종중원들이 나눠 갖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눠 갖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자들만 나눠줬습니다. 여자 종중원들은 여러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보상금의 분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민사상의 분쟁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여자들도 나도 돈 줘! 민사상의 분쟁이 생겼죠? 그럼 분쟁 해결을 할 때 민법 제1조를 쓰는 거죠. 뭐에 의해서 해결하자? 법률. 법률이 없으면 뭐에 의해서 해결하자? 관습법. 관습법도 없으면 뭐에 의해서 해결하자? 조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법률, 성문법을 다 뒤져봤어요. 여자도 종중원이라는 성문법을 다 뒤져봤는데 어디에도 그런 문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헌이 없음, X. 그러면 해결 안 합니까? 다음으로 넘어갑니까? 다음으로 넘어오죠. 자, 관습법으로 갔어요. 관습법으로 가니까
종래 조선시대 이래로 관행이 있었는데 여자들은 종중원이 아니다 라고 관행이 있었고 그것이 법적 확신을 갖췄대요. 그래서 관습법이 됐어요. 그러면 여자들은 종중원이 아니라는 게 종래 관습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여러분 이 관습법은 뭐에 반하면 안 됩니까? 헌법 전체 법질서에 반하면 안 되죠. 남녀평등인데 똑같은 핏줄인데 여자만 종중원이 아니라는 것도 이상하지요. 그래서 남녀평등이라는 헌법 전체 법질서에 반합니다. 그러면 헌법에 반하는 관습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는 여자는 종중원이 아니라는 관습법은 효력이 없어요. 됐어요. 그럼 그냥 끝납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이게 관습법이 결론적으로 전체 법질서에 반해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뭘로 해결하자? 조리로 해결하자. 조리조리 도리 사람의 도리. 일반적인 도리입니다. 여러분 여자도 당연히 같은 핏줄인데 종중원입니까 아닙니까? 종중원이다. 뭘로 해결했다? 조리로 해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18페이지 나와 있는 1번을 보세요. 남자만이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관습법,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혹시나 몰라서 여러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원문의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이렇게 활용하시라고요. 앞으로 더욱 강화될 남녀평등의 원칙이라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해서 이제 관습법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자, 4번 보시죠. 4번에 뭐가 보이시나요? 조리란 밑줄 그으시고 사물의 도리다. 도리 조리 틀리지 마세요. 그래서 양가로 니은의 판례를 갈게요. 종중원의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뭐에 합당하다? 조리에 합당하다. 이렇게 해서 판결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자도 종중원이네 이렇게 기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거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성년이 돼야 돼요. 성년이 돼야 돼요. 자, 미성년자들은 종중원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제사비용 못 내는 것들은 종중원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틀리지 않으세요. 종중원은 성년만 되는 겁니다. 제사비용 못 내는 미성년자들은 가라. 꽃감이나 빼먹는 것들은 종중원으로 안 쳐져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잊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5번에 기타 한번 가보실까요? 기타. 이거 오래 써봤는데 무지 좋은데요? 제가 이거 그림 직접 쓰는데 좀 시간은 걸리지만 강의가 매우 편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법률, 관습법, 조리 요거는 민법 제1조의 법원이다. 그래서 법률로 해결하고 서문법으로 해결하고 법령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법령이 없으면 서문법이 없으면 관습법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없으면 조리로 해결해라.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그러면 시험에서 나오는 건 그 외의 경우에도 민법의 법원으로 즉 분쟁을 해결할 때 기준으로 쓸 수 있는 게 있느냐 이겁니다.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쓸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판결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은 포인트가 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씁니다. 그러니까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했다가 고등법원으로 판결을 하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으면 그 사건만 결정에 판결이 미치는 거지 다른 사건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안마사들은 맹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만 안마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판사님, 헌법재판관님. 아니 우리 눈 있는 사람들은 맹인이 아닌 사람은 안마사 자격을 딸 수 없나요? 그러니까 딸 수 없어. 그럼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딸 수 없다라고 하면 다른 재판에도 그거 영향을 미쳐야 돼요? 안 미쳐야 돼요? 미치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다른 사건의 분쟁 해결에도 적용이 되니까 판사님한테 분쟁이 생겼어요. 저는 맹인이 아닌데 왜 자격증을 못 땁니까? 하고 분쟁에 대한 소송이 들어왔으면 판사는 분쟁 해결 기준으로 뭐를 갖다 쓸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뭐다? 법원이다. 그거만 체크하실게요. 자, 5번의 기타를 보세요. 5번의 기타. 자, 첫 번째 줄 양가로 기획의 법원입니다. 상급 법원의 재판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하급심을 기속한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법원의 다수설은 법원의 판례의
법원을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 법관들의 재판인 법원의 판례에 법원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양가로 니은의 헌법재판소 보시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를 기속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으로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이렇게 결론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로마자 2번에 사실인 관습과의 관계입니다. 자, 사실인 관습. 자, 사실인 관습은 뭐냐면요, 법은 안 됐고 뭐에 불과하다? 관습에 불과합니다. 그게 사실인 관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106조를 보세요. 106조 조문 보시면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자, 밑줄 그으세요. 임의규정. 자, 임의규정 밑줄 그으시고,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을 때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를 치세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 거기다 가로 치세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 그때는 뭐에 의한다? 관습에 의합니다. 자, 임의규정은 제가 인문특 강좌 설명을 드렸고 나중에 뒤에서 또 나오니까 지금은 설명을 안 하고요.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변호사 상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변호사 상담비는 제가 옛날에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시간당 10만 원이래요. 그리고 최근 물어보니까 또 시간당 1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이상 지났는데도 변호사 상담비는 안 바뀝니다.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면 자, 먼저 관습적으로는 관행적으로 변호사 상담비는 1시간당 얼마씩 받아왔죠? 10만 원 받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변호사법을 딱 보니까 여러분 있진 않아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변호사법을 딱 보니까 변호사법에서는 시간당 20만 원 받으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관습은 시간당 10만 원, 변호사법은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의 경우에는 시간당 20만 원 받으라고 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가르쳤잖아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변호사 상담비를 정하지 않고 상담만 받았습니다. 1시간. 1시간 동안 상담 받았는데 얼마 받을지 정했다, 안 정했다? 안 정한 거죠. 그럼 변호사님한테 변호사님 저 상담 좀요. 그러니까 몇 시간이요? 1시간이요? 오세요. 그리고 끊었어요. 자, 그러면 상담을 받기로 했는데 10만 원 받을지 20만 원 받을지 의사가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죠. 자, 서로 간의 의사가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죠. 그랬을 때, 자, 그때는 여러분 다시 조문을 보세요. 106조.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다. 자,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 임의규정은 시간당 20만 원, 다른 관습은 시간당 10만 원인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어디에 따른다? 관습. 관습. 관습에 따른다. 그래서 얼마 받아라? 10만 원이다라는 거죠. 10만 원. 예,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18페이지에 1번 관습법과의 관계. 자, 거기에 두 번째 줄에 밑줄 그으세요. 판례는 관습법,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을 구별합니다. 그렇죠? 구별하고 있어요. 자, 2번에 성립요건. 자, 성립요건 보시면 첫 번째 줄. 자, 사실인 관습 밑줄 그으시고요. 사회의 관행에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1번이라고 쓰세요. 사회의 관행. 그랬는데 자, 우측에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법적 규범까지 안 갔다. 법적 확신까지는 없다. 그래서 관습법은 법적 확신은 없어서 관습법은 아니고 사실인 관습에 불과하다. 자, 3번에 입증 책임입니다. 자, 입증 책임. 자, 여기다가 별표를 2개 치시죠. 우리 시험에서만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자, 입증 책임은 자, 첫 번째 보세요. 사실인 관습은 밑줄 그으시고, 자, 당사자가 주장 입증 밑줄 그으세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관습법은요, 법이니까 자, 누가 이것을 판단하느냐? 법관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네. 자, 다음으로 사실인 관습이죠. 사실인 관습은 말 그대로 관습은 있었는데 법은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한 사실에 불과했는데, 그러면 누가 이것을 증명하냐? 사실이니까 당사자가 합니다. 당사자가. 그럼 결론적으로 관습법일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고 사실인 관습 사실일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면 되는 거죠. 이걸 틀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지. 맞아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틀린 지문으로 시험에 낸 거예요, 교수님들이.
그러나 교수님들이 그렇게 시험 문제를 냈지만 할 일이 없고 나름대로 굉장히 법의 지식이 있는 강사들이 요상한 판례를 하나 찾아냅니다. 양가로 니은의 예외적인 판례 태도죠. 사실인 관습은 밑줄 그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읽으세요. 읽을게요. 밑줄 긋지 마시고. 일종의 경험칙이다. 그래 놓고 그 밑에 경험칙은 경험 법칙이다. 법이잖아. 그래서 그 밑에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직권에 의해서 판단할 수가 있다. 누가? 법원이. 그래서 이 판례는 그 교수님들이 이런 판례인지 몰랐어요. 몇 년 전이면 1976년도 판례예요. 교수님들은 이런 판례인지 몰랐어요. 근데 강사들이 그 판례를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분명히 교수님들은 틀린 문제를 내고 싶었는데 강사들이 찾아내서 이의 제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네. 이 판례 때문에 정답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다른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과정은 전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가로 디귿에 별표 지어서 수험 적합적 기억 요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사실인 관습은 밑줄 그으시고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수도 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고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판단하면 좋은데 예외적인 판례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4번의 효과 보시고 잠깐 쉬도록 하죠. 효과 보시면은 여기서 사실인 관습 말고 관습법은 법원으로 썼어요. 즉 분쟁 해결 기준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 원자가 요 원자라고 말씀드렸죠. 분쟁 해결 기준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인 관습은 그럼 언제 씁니까? 사실인 관습은 간단하죠. 자, 서로 간에 의사 표시를 했는데 명확했어요? 명확하지 않았어요? 명확하지 않았는데 얼마를 줘야 되느냐? 당사자 간의 의사를 뭐 했다? 보충했죠. 얼마 받을지 정하지 않았는데 보충해서 얼마 받아라? 10만 원 받으라고 정해줬죠. 그래서 의사를 보충하는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양가를 1번에 자 제목에 밑줄 그으세요. 의사가 들어간 게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밑줄 그으시고 자 그럼 첫 번째 줄 동그라미 치세요. 관습법 동그라미 치시고 법원으로서의 효력 밑줄 그으세요.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서 효력이고 자 그 옆에 슬래시 그으신 다음에 사실인 관습 동그라미 치세요. 사실인 관습은 동그라미를 치시고 자 두 번째 줄 우측에 밑줄 그으세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준 요거만 밑줄 그으시면 돼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걸 보충해주는 기능을 한다.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다. 자 변호사 상담비를 정하지 않고 상담을 했는데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해석을 해보니까 관습에 따라라고 돼 있으니까 10만 원 받으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끝나시겠습니다. 자 20페이지에 물권법의 법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시죠.